손 놓치면 안 돼. 꼭 잡아. 오빠, 무서워. 같이 가. 2024년 봄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 28살 수지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또 그 꿈이었다. 북한 무산의 판잣집, 홀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수지는 베개가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그 꿈 꿨구나. 수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탈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악몽은 여전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수지는 자신의 방을 둘러봤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 책상 위에 노트북, 옷장 안에 단정한 옷들. 5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지금은 강북구청 민원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수진아, 잘 적응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 민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물었다. 수진은 늘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겉으로는 안정된 삶이었다. 월급도 받고 친구도 생겼고 주말에는 교회도 다녔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만난 선배들은 너 정말 잘 적응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 풍경, 빽빽한 건물들, 분주한 사람들, 현란한 광고판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너무 낯설고 무거웠다. 할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5년 전 찍었던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탈북하기 직전 몰래 찍은 사진. 할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수진아, 너라도 살아라. 이 할애비는 어차피 오래 못 산다. 너는 남쪽 가서 잘 살아야 한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다. 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북한에서 할아버지의 병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손녀를 위해 웃으셨다. 할애비 걱정은 하지 마라. 너만 잘 살면 된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수진이 없으면 혼자 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손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다. 구청에 도착한 수지는 민원실 책상에 앉았다. 오늘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의 불만을 듣고 서류를 처리하고 미소를 지어야 한다. 수지는 그 일을 성실히 해냈다. 하지만 일하는 내내 마음 한구석은 늘 북쪽을 향해 있었다. 점심시간 수지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음식들이었다. 동료 미영이가 말했다. 수진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요즘 맨날 멍 때리고 있더라. 동료들이 웃었다. 수진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할아버지를 두고 온 채로
나만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같은 꿈을 꿨다. 판잣집에 홀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할아버지가 손을 뻗으며 말씀하셨다. 수진아, 추워. 배고파. 수진아.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수지는 노트북을 켜고 탈북자 가족 재결합을 검색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남한으로 모셔오는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와 위험에 대한 경고들 뿐이었다. 불가능할까? 정말 할아버지를 모실 방법은 없는 걸까?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저 북쪽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죄책감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그날 점심시간 수지는 탈북민 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원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매우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직접 와서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수진의 평범한 세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2024년 3월 초 서울 중구의 탈북민 지원센터.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김철수 상담사라고 소개했다. 그도 10년 전 탈북자였다. 앉으세요, 수진 씨. 전화로 북한에 계신 가족을 데려오고 싶다고 하셨죠? 네. 제 할아버지가 함경북도 무산에 계세요. 제가 탈북할 때 두고 왔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상담사는 차분히 물었다.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5이세요. 그런데 당뇨병이 심하셔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군요. 탈북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김 상담사는 솔직했다. 그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다. 브로커 비용만 3천만 원이 넘고 성공률은 50%도 안 되며 실패하면 본인과 가족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김 상담사는 수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믿을 만한 브로커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날 저녁 수진은 엄마 민정의 집을 방문했다. 엄마는 강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엄마도 2년 전에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경우였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정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인데? 엄마, 나 할아버지 모셔오려고 해요. 뭐?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브로커 통해서 할아버지 모셔올 수 있대요. 이번 달 말에 시도해 보려고요. 수진아, 너 제정신이니?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할아버지 혼자 두고 올 수 없어요. 제가 먼저 살겠다고 혼자 넘어온 게 평생 죄예요. 매일 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미쳤구나, 정말로. 민정은 소리쳤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할아버지 안 모셔오면 제가 여기서 못 살아요. 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몰라? 너 죽으려고 작정했니? 안 잡히게 조심할게요. 브로커도 이미 알아봤어요. 경험 많은 사람이래요. 브로커? 그 사람들 믿고 목숨 걸겠다고? 수진아, 제발 정신 차려. 모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다. 민정은 딸을 말렸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결국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여기까지 살려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니?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못 참겠어요. 엄마도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민정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이자 수진의 할아버지.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랑 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 그 사람. 전쟁고아가 되어 혼자 살아남은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손녀를 목숨보다 아꼈던 그 사람. 며칠 후 김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 씨,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중국 단동에 있는 사람인데 이쪽 일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성공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왕복에 3,500만 원입니다. 절반은 선불, 나머지는 성공 후 지불입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다. 3,500만 원. 자신이 5년 동안 모은 돈은 1,000만 원 정도였다. 나머지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 일단 계약금 5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출발 전에 주시면 되고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다. 500만 원은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3천만 원은 문제였다. 은행 대출? 불가능했다. 계약직 신분으로는 대출 한도가 너무 낮았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 도와주세요. 돈이 부족해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딸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2천만 원 있다. 가져가라.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무조건 살아서 돌아와. 아버지도 모시고. 둘 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 나는 널 용서 안 해. 수지는 엄마를 껴안고 울었다. 고마워요, 엄마.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일주일 후 수지는 김 상담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와 화상 통화를 했다.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중년 남자였다. 수진 씨, 제가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는 지금 무산읍에 계십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현지 협력자가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고 다리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가 거의 썩어가고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이번 달 말에 출발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다시 북으로 넘어가야 해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전화 너머로 민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조심해라. 꼭 살아서 돌아와라. 네, 엄마. 사랑해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이미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모험의 소명이 울렸다. 그리고 수진은 그 소명에 응답하기로 결심했다. 수진은 출발일까지 열흘을 남겨두고 있었다. 브로커에게 계약금을 보냈고 탈북 루트도 확인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새벽 2시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정말 다시 북으로 갈 수 있을까? 잡히면 어떡하지?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국경 초소에서 잡히는 상상,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는 상상, 고문당하는 상상.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휴대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탈북자 재입북 사례. 검색 결과는 암울했다. 대부분이 실패 사례였다. 잡혀서 공개 처형당한 사람,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 소식이 끊긴 사람들. 이거 정말 미친 짓 아닌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입술. 두려움에 잠식당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하지 못했다. 몸에 열이 나고 온몸이 떨렸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었다. 수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후에 엄마 민정이 찾아왔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는 수진의 상태를 보고 놀랐다. 수진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나 무서워. 수진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28살 성인이었지만 그 순간 수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무섭다, 엄마. 나 잡히면 어떡해. 할아버지도 못 모시고 둘 다 죽으면 어떡해. 민정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딸을 다시 그곳으로 보낼 수 없었다. 수진아, 안 가도 돼. 그냥 여기서 우리 둘이 살자. 아버지는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실 거야. 하지만 엄마, 아니야. 너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못 모시는 게 나아. 나는 내가 더 소중해. 민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수지는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김 상담사에게 전화했다. 상담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잡히면 할아버지도 위험해지잖아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 고생하시면. 김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할아버지를 안 모시고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5년 동안 매일 밤 악몽 꾸면서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정말 후회할 텐데요. 하지만 물론 결정은 수진 씨가 하는 겁니다. 브로커에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북쪽에도 이런 비가 내릴까? 할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며칠 후 수지는 교회에 갔다. 탈북민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 예배를 마치고 수지는 목사님과 상담했다. 목사님, 저북에 있는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60대의 목사님도 탈북자였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자매님, 두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포기하면 그게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자매님은 평생 후회하며 사는 거죠. 목사님은 성경을 펼쳤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자매님. 그날 밤 수지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수지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강 건너로 밀어내며 너라도 살아라고 하시던 그 얼굴.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다. 이제 자신이 할아버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차례였다. 다음 날 새벽 수지는 결심했다.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엄마, 나갈래요. 전화 너머 민정은 한참 침묵했다. 정말 갈 거니? 네.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못 모시면 제가 여기서 못 살아요. 알았다.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브로커한테 다시 연락해봐. 수지는 김 상담사에게 전화했다. 상담사님, 저 갈래요. 예정대로 이번 달 말에 출발하겠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이번에는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죠. 전화를 끊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수지는 회사에 한 달 휴가를 신청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다. 동료들은 궁금해했지만 수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수지는 엄마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다. 북에서 입을 옷, 약품, 소에게 현금. 브로커가 지시한 대로 준비했다. 수지는 엄마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 수진아, 꼭 조심해라.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꼭 모시고 와라. 나도 아버지 보고 싶다. 그럴게요, 엄마.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일이면 중국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곧 두만강을 건널 것이다. 이번에는 남에서 북으로. 할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라 할아버지와의 재회를 꿈꿨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수지는 알았다.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소명을 거부하던 영웅은 드디어 두려움을 넘어섰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2024년 3월 28일 출발 전날. 수지는 김 상담사의 요청으로 북한 이탈 주민지원센터를 다시 찾았다. 상담실에는 김 상담사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짧은 머리에 선한 인상의 그녀는 수진을 보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수진 씨, 이분은 박미선 선생님입니다. 15년 전에 탈북하셨고 지금은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미선은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수진 씨.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악수했다. 박미선은 수진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내일 중국으로 출발한다면서요? 그리고 북한으로 재입국할 계획이고요. 네. 할아버지를 모시러. 저도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10년 전에요. 수지는 놀라서 박미선을 바라봤다. 정말요? 네. 저도 북에 남편과 아들을 두고 혼자 넘어왔거든요. 5년 후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성공하셨어요? 네, 다행이요. 쉽지는 않았지만 박미선은 자리에 앉으며 수진에게도 앉으라고 권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2009년에 저는 혼자 탈북했어요. 남편은 간부였기 때문에 감시가 심해서 함께 나올 수 없었죠. 아들은 겨우 10살이었어요. 저는 일단 혼자 나와서 정착한 다음 그들을 데려올 계획이었어요.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브로커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다시 북으로 들어갔어요. 수진 씨처럼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매일 밤 악몽 꿨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제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안 갈 수가 없었죠. 박미선의 눈에 그때의 감정이 떠올랐다. 두만강을 다시 건널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강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하지만 아들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요. 이 강만 건너면 아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아들을 만났죠. 그들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탈출했어요. 한 달 동안 중국을 거쳐서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수진의 눈에 희망이 비쳤다.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박미선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제가 그때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뒀어요. 수진 씨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노트를 펼치며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루트 선택이 중요해요. 국경 초소가 가장 약한 지점을 선택해야 해요. 브로커가 알려줄 텐데 그래도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무산 마이너스 투먼 구간을 이용했어요. 거기가 비교적 안전해요. 수지는 열심히 메모했다. 두 번째, 이동 시간. 절대 낮에 움직이면 안 돼요. 무조건 밤에만 이동하세요. 달이 없는 날이 좋아요. 저는 금음날 밤을 택했어요. 세 번째, 복장. 북한 주민처럼 보여야 해요. 남한에서 사온 옷은 절대 안 돼요. 브로커가 현지 옷을 준비해 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현지 협력자. 브로커의 현지 협력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그 사람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 경우에는 무산에 사는 먼 친척이 도와줬어요. 박미선은 한참을 더 설명했다. 국경 초소를 피하는 법, 검문당했을 때 대처법, 강을 건너는 기술, 중국에서 태국까지 이동하는 루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박미선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그때 포기하면 끝이에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버티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 박미선은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에 제가 정리한 탈북 루트 지도, 연락처, 주의사항이 다 들어있어요. 중국 가서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지는 USB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는 생존의 지혜였다. 박미선은 일어서며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진 씨,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요. 선생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울지 마세요. 눈물은 할아버지 만나서 흘리세요. 지금은 강해져야 해요. 네, 선생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 상담사가 수진에게 말했다. 박 선생님이 수진 씨 이야기 듣고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기랑 비슷한 경우라서요. 정말 감사해요.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멘토가 필요했거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박미선 선생님은 자신의 멘토였다.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 그리고 그 길을 성공적으로 완주한 사람. 그날 저녁 수지는 집에서 박미선이 준 USB를 확인했다. 상세한 지도, 브로커 연락처, 비상시 대처 매뉴얼, 그리고 박미선의 수기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후배 탈북민에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도 나처럼 가족을 구하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렵겠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박미선. 수지는 USB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멘토가 있었고 그 멘토의 지혜와 경험이 함께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중국 단동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공항에는 엄마 민정이 배웅 나왔다. 수진아, 조심해라. 네, 엄마. 박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럴게요. 할아버지 꼭 모시고 와.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포옹하는 모녀를 보며 멀리서 박미선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수진에게서 봤다. 그리고 기도했다. 수진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오기를. 수진은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니 엄마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수진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멘토가 해준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그렇다. 수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멘토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목표가 명확했다. 할아버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수진의 사명이었다. 비행기는 이륙했다. 수진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멘토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수진은 미지의 세계로 날아갔다. 2024년 3월 29일 수진이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 단동시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호텔.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한국을 떠난 지 5시간. 이제 북한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저 건너편이 북한이었다.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고향 땅. 오후 7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 저예요.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중국인 남자가 서 있었다. 브로커 왕밍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여기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투먼시로 가요. 거기서 강을 건널 거예요. 왕밍은 가방을 열어 옷 몇 벌을 꺼냈다. 이거 입으세요. 북한 옷이에요. 남한 옷은 다 여기 놓고 가세요. 수지는 옷을 받아들었다. 낡고 색이 바랜 옷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입는 그런 옷. 옷을 갈아입자 거울 속에 5년 전의 자신이 보였다. 휴대폰도 여기 놓고 가세요. 북한에서 걸리면 큰일 나요. 네. 수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놓았다. 이제 엄마와의 연락도 끊기는 것이었다. 왕밍은 대신 낡은 중국산 피처폰을 하나 건넸다. 이거 쓰세요. 긴급할 때만 사용하고요. 여기 번호 하나만 저장돼 있어요. 제 번호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왕밍은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북한 돈과 중국 위안화가 들어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세요. 뇌물 줘야 할 때도 있어요. 오후 10시 30분 수지는 왕밍의 차에 올랐다. 낡은 면포차였다. 밤길을 달리는 동안 수지는 긴장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일 20년 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왕밍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수진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투먼시 외곽 강변 근처의 어두운 길에 차가 멈췄다. 여기서 내리세요. 저기 보이는 집으로 가세요. 노크 3번 하면 문 열어줄 거예요. 수지는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3월 말이지만 국경 지역은 여전히 쌀쌀했다. 집 문을 노크하자 50대로 보이는 조선족 여자가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빨리. 집 안에는 이미 2사람이 더 있었다. 젊은 남자와 나이 든 여자. 그들도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요. 안내인 이철수예요.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가 수진에게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자정이 넘은 시각, 일행은 강변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두만강의 물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조심하세요. 여기가 가장 얕은 곳이에요. 하지만 물살이 세니까 밧줄 꼭 잡으세요. 이철수는 밧줄 한쪽 끝을 허리에 묶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반대편 강변에 밧줄을 고정시켰다. 자, 이제 한 명씩 건너세요. 젊은 남자가 먼저 건넜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을 밧줄을 잡고 천천히 건넜다. 다음은 나이 든 여자 차례였다.
그녀는 떨면서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수진 씨, 당신 차례예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강을 건너면 북한 땅이었다. 5년 전에는 이 강을 반대 방향으로 건넜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다시 건너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지는 밧줄을 꽉 잡고 강물 속으로 발을 디뎠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다. 조심해요. 밧줄 놓치면 안 돼요. 이철수가 소리쳤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물살이 거셌다. 몸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밧줄을 놓치지 않았다. 할아버지, 제가 갑니다. 수지는 속으로 되뇌며 계속 걸었다. 3분이 30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수진의 발이 반대편 강변에 닿았다. 잘했어요. 이철수가 수진을 끌어올렸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쉬면 안 돼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둠 속에 북한 땅이 펼쳐져 있었다. 5년 만에 밟는 고향 땅.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일행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국경 초소를 피해 우회하는 길이었다.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2시간 동안 걸었다. 수진의 옷은 강물에 젖어 얼어붙었고 발은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새벽 4시경 일행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날 밝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이철수는 폐가로 보이는 집으로 일행을 안내했다. 수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해가 뜨자 마을에 사람들이 나타났다. 수지는 창문 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북한 주민들. 그들의 얼굴은 수척하고 옷은 남루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었다. 저들 중에 할아버지도 계실까? 오후가 되자 이철수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 갈 길을 따로 가야 해요. 수진 씨는 무산으로 가야 하니까 제 동료가 안내할 거예요. 잠시 후 30대 초반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북한 사람이었다. 저는 리순이에요. 무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족 모시러 왔다면서요? 대단하네요. 리순이는 수진을 차로 안내했다. 낡은 트럭이었다. 짐칸에 숨으세요. 검문 나올 수 있어요. 수진은 트럭 짐칸에 숨었다. 리순이는 위에 짐을 덮었다. 어둡고 좁은 공간. 숨이 막혔지만 참아야 했다. 트럭이 출발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수지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무사히 할아버지한테 가게 해주세요. 검문소를 2번 통과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 검사는 간단히 끝났다. 리순이가 뇌물을 쓴 모양이었다. 8시간 후 트럭이 멈췄다. 도착했어요. 짐을 치우자 햇빛이 들어왔다. 수지는 짐칸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봤다. 무산. 자신이 나고 자란 곳. 5년 만에 돌아온 고향. 할아버지 집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예요. 조심하세요. 리순이는 돈을 받고 떠났다. 수지는 혼자 남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수지는 익숙한 길을 걸었다.
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저 골목, 저 우물, 저 담벼락.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집 앞에 섰다. 허름한 판잣집,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할아버지가 계셨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 할아버지의 목소리.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 문틀을 붙잡고 간신히 서 계셨다. 수진아. 할아버지의 얼굴은 수진이 기억하던 것과 달랐다. 살이 빠져 뼈만 남았고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은 움푹 들어갔다. 그리고 한쪽 다리는 거의 쓰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수진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할아버지는 수진의 등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다. 내가 꿈을 꾸나. 수진아, 정말 내가 맞니? 네, 할아버지. 저예요. 제가 할아버지 모시러 왔어요. 이 미련한 것이 왜 다시 왔어? 여기는 지옥이란다. 할아버지는 울었다. 수진도 울었다. 5년 만에 재회. 하지만 감동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첫 관문을 통과했다. 수진은 북한 땅에 왔고 할아버지를 만났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할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강을 건너야 했다. 그리고 한국까지 가야 했다. 수진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할아버지, 꼭 모시고 갈게요. 약속해요. 영웅은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더 큰 시련들이 앞에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무산 할아버지의 판잣집. 2024년 3월 30일 밤. 수지는 할아버지를 방 안으로 모셨다. 방 안은 너무 추웠다. 난로도 제대로 떼지 못한 것 같았다. 구석에는 먹다 남은 옥수수죽 그릇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수지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살폈다. 오른쪽 다리가 심각했다. 발목 부분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악취가 났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괴사였다. 작년 여름부터 약이 없어서 그냥 뒀더니 이렇게 됐다.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말했다. 수지는 가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약을 꺼냈다. 항생제, 소독약, 붕대. 할아버지,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수지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셨다. 수진아, 미안하다. 이 할애비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치료를 마치고 수지는 할아버지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드렸다. 초코바와 비스킷.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단 것을 드시며 눈물을 흘렸다. 맛있구나. 이런 걸 얼마 만에 먹어보나. 할아버지, 우리 한국 가면 이런 거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그럴 수 있을까? 이 할애비가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수진도 불안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나빴다.
혼자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수지는 리순이에게 연락했다. 상황이 안 좋아요.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세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혼자 걷지 못하세요. 제가 업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럼 어렵겠네요. 강 건너는 것도 문제고 산길도 문제예요. 그래도 가야 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이틀 더 기다리세요. 제가 다른 루트를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언제 누가 할아버지 집에 올지 몰랐다. 수지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어야 했다. 그날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재빨리 벽장 안으로 숨었다. 할아버지, 안 계세요? 이웃집 아주머니 목소리였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아, 순자 씨. 뭔 일인가? 할아버지, 어젯밤에 집에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손님 오셨어요? 아니, 그냥 혼자 있었네. 그래요? 이상하네. 분명 사람 그림자가 보였는데 벽장 안에서 수지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마 착각이겠지. 누가 날 찾아오겠나. 그래도 이상해요. 요즘 국경 경비가 심해졌다던데 조심하세요. 알았네.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에야 수지는 벽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요. 하지만 수진아, 내 다리로는 제가 업을게요. 할아버지, 믿어주세요. 그날 밤 리순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 씨, 다른 브로커를 찾았어요. 장애인이나 환자를 전문으로 운송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네. 하지만 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1,000만 원 더 필요해요. 1,000만 원. 수진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단 만나볼게요. 어디서 만나죠? 내일 밤 10시 무산역 뒤편 창고에서 만나세요. 다음 날 밤 수지는 할아버지를 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정말 가벼웠다. 성인 남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았다. 수진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창고에 도착하자 4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철이라는 이름의 브로커였다. 할아버지 상태가 심각하네요. 그는 할아버지를 살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상태로는 일반 루트는 불가능해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무슨 방법인데요? 트럭을 이용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짐칸에 숨겨서 국경까지 운송하는 거죠. 하지만 위험해요. 검문에 걸리면 끝이에요. 그래도 할게요. 비용은 1,000만 원이에요. 선불로 주셔야 해요. 수지는 망설였다. 1,000만 원이 없었다. 지금 가진 돈은 3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3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한국 가서 드릴게요. 박철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건 안 되는데요. 원칙은 선불이에요. 제발이요. 한국 가면 꼭 드릴게요. 제 엄마한테 받을 수 있어요. 박철은 한참 수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휴, 알았어요. 대신 절대 약속 어기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내일 밤 11시에 여기로 다시 오세요. 트럭 준비해 놓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동료도 찾았다. 하지만 위험은 계속됐다. 다음 날 낮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집집마다 수색한다. 문 열어라. 보안원들이었다. 탈북자를 색출하는 검열이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아버지, 제가 숨을게요. 수진은 다락으로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었다. 뭐하러 왔나? 탈북자 색출이다. 집안에 낯선 사람 없나? 없네. 직접 확인하겠다. 보안원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불을 들추고 벽장을 열고 부엌도 확인했다. 다락 위에서 수지는 숨도 쉬지 않았다. 한 보안원이 천장을 쳐다봤다. 다락은? 아무것도 없네. 그냥 집만 있어. 확인해 봐야지. 보안원이 사다리를 놓으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했다. 콜로, 콜로. 뭐야, 할아버지? 병이 있어서. 폐렴이. 콜로. 할아버지는 일부러 더 심하게 기침했다. 보안원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났다. 전염병 걸린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자. 여기 할아버지밖에 없어. 보안원들은 서둘러 나갔다. 문이 닫힌 후에야 수지는 다락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괜찮다. 수진아. 하지만 빨리 나가야 한다. 또 올 수도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없었다. 오늘 밤 출발해야 했다. 오후 6시경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시 왔다. 할아버지, 제가 죽을 끓였어요. 드세요. 수지는 재빨리 뒷방으로 숨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죽그릇을 놓고 갔다. 이상해. 왜 자꾸 수상하지? 아주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수지는 불안했다. 이 아주머니가 신고하면 어떡하지? 밤 10시 수지는 할아버지를 업고 집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할아버지가 평생 사신 집. 이제 영영 떠나는 집.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가자. 수진아. 창고에 도착하자 박철이 트럭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자, 여기 숨으세요. 짐 사이에 공간 만들어뒀어요. 트럭 짐칸에는 여러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 사이에 사람 2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 여기 물이랑 음식 있어요. 1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2시간요? 네. 국경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중간에 검문소 3곳 통과해야 하고요. 수지는 할아버지를 업고 짐칸으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공간. 박철이 상자로 입구를 막았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검문소에서 들키면 우리 다 죽어요. 트럭이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짐칸 안에서 수지는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아요. 곧 국경이에요. 고맙다. 수진아, 너 때문에 할애비가 산다. 2시간 후 첫 번째 검문소. 트럭이 멈췄다. 뭘 실었나? 농산물이요. 확인해 봐야겠어.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짐칸 문이 열렸다. 수지는 할아버지 입을 손으로 막았다. 자신의 입도 막았다. 상자만 있네. 그럼 됐죠? 됐어. 가. 문이 다시 닫혔다. 트럭이 출발했다.
수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두 번째 검문소는 더 까다로웠다. 상자 열어봐. 예. 요즘 밀수가 많아. 상자 몇 개 열어보라고.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상자를 열면 들킬 것이었다. 박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무, 이거 좀 보시오. 뭔가 주고받는 소리. 뇌물이었다. 그래 가.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수지는 속으로 감사 기도를 했다. 새벽 4시, 12시간의 여정 끝에 트럭이 멈췄다. 도착했어요. 박철이 짐을 치웠다. 수진과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왔다. 주변은 깜깜했다. 하지만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다. 두만강이었다. 저기가 국경이에요. 강 건너면 중국이에요. 수지는 강을 바라봤다. 5년 전 건넜던 그 강. 이제 다시 건너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험들을 통과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다. 적들을 피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를 업고 저강을 건너는 것. 할아버지, 제 목을 꽉 잡으세요. 두만강 북쪽 강변 2024년 4월 1일 새벽 5시. 수지는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른 봄의 강물은 겨울의 얼음이 녹아 물살이 거셌다. 폭은 좁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상황이 안 좋아요. 박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국경 경비가 강화됐어요. 초소 간격이 좁아졌고 순찰도 자주 돌아요. 그럼 어떡해요? 기다려야 해요. 순찰이 지나가면 그때 건너는 거예요. 10분 안에 건너야 해요. 그 이상 걸리면 다음 순찰에 걸려요. 10분. 할아버지를 업고 강을 건너는데 10분밖에 없었다. 리순이가 나타났다. 그녀는 반대편 중국 쪽에서 건너온 것이었다. 밧줄 설치했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요.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밧줄 한쪽 끝을 이쪽 강변의 나무에 묶었다. 반대편도 이미 고정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를 업고 건너실 수 있겠어요? 리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 수 있어요. 해야죠. 수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수진아, 나를 놓아두고 너라도 가라. 안 돼요, 할아버지. 함께 가요.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할아버지는 제 생명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수지는 할아버지를 업었다. 예상보다 더 가벼웠다. 할아버지의 팔이 수진의 목을 감았다. 준비됐어요? 박철이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찰 지나갔어요. 지금 가세요. 수지는 밧줄을 잡고 강물 속으로 발을 디뎠다. 물이 차가웠다. 3월 말의 강물은 얼음 녹은 물이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할아버지가 수진의 목을 더 꽉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조심해라. 수진아. 물이 허리까지 찼다. 물살이 거셌다. 수진의 몸이 휘청거렸다. 밧줄을 꽉 잡지 않으면 떠내려갈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제 목을 꽉 잡으세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알았다. 수지는 한 걸음씩 나아갔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다. 한 번 발을 헛디뎠다. 몸이 흔들렸다. 할아버지가 놀라 소리를 냈다. 수진아,
괜찮아요. 제가 잡았어요. 수지는 밧줄을 더 꽉 잡았다. 손이 아팠다. 밧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수지는 발끝으로 간신히 바닥을 디뎠다. 수진아,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추위와 피로가 몰려왔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박미선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 포기하면 끝이에요.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이 돌에 부딪혀 아팠지만 계속 걸었다.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강 건너편에서 리순이가 소리쳤다. 5분이 지났다. 반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저기 뭐야? 순찰병의 목소리였다. 빨리요. 들켰어요. 박철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거기서 총소리가 울렸다. 공포탄이었다. 하지만 다음엔 진짜 총알이 날아올 것이었다. 수진 씨, 빨리. 수진은 있는 힘을 다해 걸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앞으로 나아갔다. 할아버지가 수진의 목을 더 꽉 잡았다. 수진아, 내가 무거워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안 무거워요. 또 총소리. 이번엔 물에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엎드려요. 리순이의 외침. 하지만 수지는 엎드릴 수 없었다. 할아버지를 업고 있었다. 그냥 계속 걸어야 했다. 7분이 지났다. 물이 무릎까지 낮아졌다. 거의 다 온 것이었다. 조금만 더요. 8분. 물이 발목까지 낮아졌다. 잡아요. 리순이가 손을 뻗었다. 수지는 그 손을 잡았다. 리순이가 수진을 끌어당겼다. 마침내 수진의 발이 중국 땅에 닿았다. 됐어요. 됐어.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를 내려놓았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수진아, 고맙다. 고마워. 할아버지도 울고 있었다. 뒤쪽에서 순찰병들이 소리쳤다. 저기다. 쏴. 총소리가 여러 발 울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과 할아버지는 중국 땅에 있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박철과 리순이가 수진과 할아버지를 차로 옮겼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할아버지도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리순이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 없고 그 강을 건너다니. 저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힘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 차는 2시간을 달려 단동시의 안가에 도착했다. 여기서 이틀 쉬세요. 할아버지 상태 확인하고 다음 여정 준비해야 해요. 안가 주인은 조선족 할머니였다. 그녀는 따뜻한 방을 내주었다. 어머, 할아버지 상태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보고 놀랐다. 빨리 치료해야 해요. 이러다간 다리를 잃어요. 여기서 치료할 수 있나요? 제 딸이 간호사예요. 불러올게요. 1시간 후 30대 여성이 왔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검사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괴사가 심해요.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여기는 중국이고 우리는 불법 체류자예요. 그래도 치료는 해야죠. 제가 아는 의사 있어요. 돈 받고 몰래 치료해주는 사람. 결국 그날 밤 의사가 왔다. 50대 중국인 의사였다. 그는 할아버지를 진찰하고 주사를 놓았다. 항생제 맞췄어요. 그리고 이 약 드세요. 하루 3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 치료는 안 됩니다. 한국 가면 바로 병원 가세요. 네, 그럴게요. 의사가 돌아간 후 수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강 건넜어요. 그래. 고맙다, 수진아. 너 아니었으면 이제 한국까지만 가면 돼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지만 수진도 지쳐 있었다. 강을 건널 때 쓴 힘이 너무 컸다. 온몸이 아팠다. 손바닥은 밧줄에 쓸려 피가 났다. 하지만 했어. 할아버지랑 함께 강을 건넜어. 그날 밤 수지는 깊이 잠들었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기 때문이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그리고 한국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넘겼다는 것을. 이제는 앞으로만 가면 되었다. 중국 단동에서 태국 방콕까지 2024년 4월 3일 5월 1일 단동의 안가에서 이틀을 쉰 후 수진과 할아버지는 남쪽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박철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브로커들을 거쳐 태국까지 가는 루게속 오전 553T였다. 첫 번째 구간 단동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는 위험해요. 검문이 많거든요. 차로 가야 해요. 새로운 브로커 장웨이가 말했다. 그는 30대 중국인으로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었다. 이틀 걸려요. 중간에 여러 번 차를 갈아타야 하고요. 수진과 할아버지는 승합차 뒷좌석에 숨어서 이동했다. 할아버지는 계속 기침을 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콜로.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다. 얼굴에 열이 있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고열이 있었고 숨쉬기 힘들어했다. 폐렴 같은데요. 장웨이가 말했다.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의사한테 데려갈게요. 돈은 더 들지만. 그날 밤 베이징 외곽의 불법 진료소. 중국인 의사가 할아버지를 진찰했다. 폐렴입니다. 심각해요. 입원해야 해요. 입원은 불가능해요. 우리 불법 체류자예요. 그럼 약이라도 드세요. 하지만 장담 못해요. 의사는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했다. 수지는 할아버지에게 약을 먹였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한국 가면 좋은 병원 갈 수 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 전부예요. 베이징에서 일주일을 쉬어야 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지는 밤낮으로 할아버지를 간호했다. 밤마다 할아버지는 헛소리를 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 손을 놓쳐서 할아버지는 여동생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순자야, 어디 있니? 오빠가 찾을게. 수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요. 아, 수진아, 내가 꿈을 꿨구나.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조금 나아졌다. 열이 내렸고 기침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약했다. 이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웨이가 말했다. 다음 구간은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예요. 기차로 이틀 걸려요. 기차요? 건무는? 제 사람이 같이 가요. 그 사람이 당신들을 가족처럼 위장해 줄 거예요. 다음 날 베이징역. 수진과 할아버지는 리밍이라는 중국인과 함께 기차에 올랐다. 리밍은 수진을 자기 딸이라고 소개했고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기차 안에서 검표원이 왔다. 표 보여주세요. 리밍이 표를 보여줬다. 이 할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고향에 치료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검표원은 그냥 지나갔다. 수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광저우에 도착하기 직전 공안 중국 경찰이 기차에 올랐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공안이 객차를 돌아다니며 신분증을 확인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리밍이 공안에게 뭔가를 건넸다. 돈이었다. 공안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공안은 그냥 지나갔다.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긴 것이다. 광저우에서 수지는 엄마에게 몰래 전화했다. 엄마, 저예요. 수진아, 괜찮니? 할아버지는? 네.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엄마, 돈 좀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브로커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다. 내일 보낼게. 계좌번호 보내라.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광저우에서 다음 브로커를 만났다. 베트남인 응우엔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내합니다. 광저우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그 다음 라오스, 그 다음 태국.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요. 육로로 가야 해서 시간이 걸려요. 한 달. 수지는 망연자실했다.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광저우에서 베트남 국경까지 버스로 이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베트남으로 들어갔다.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와 트럭을 번갈아 타며 남쪽으로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날로 약해졌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물도 잘 마시지 못했다. 의식이 흐려질 때도 있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수지는 할아버지를 흔들었다. 수진아, 너는 혼자라도 가라. 안 돼요. 함께 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밤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 할아버지, 수지는 응우엔을 불렀다. 의사를 불러야 해요. 여기는 의사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1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수지는 울면서 할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 제발 죽지 마세요. 제발.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수진아, 너는 효녀야. 할아버지, 그날 밤이 가장 어두웠다. 수진은 할아버지가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할아버지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다. 할아버지, 살아계세요. 응, 아직 살아있다. 수지는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 한 달 후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 수지는 대사관에 전화했다. 저희는 탈북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주소 알려주세요.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이틀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다. 그들은 수진과 할아버지를 안가로 데려갔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머무시면 됩니다. 서류 처리하고 항공편 예약할게요. 드디어 끝이 보였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여정. 하지만 버텼다. 할아버지와 함께 버텼다. 일주일 후 2024년 5월 8일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다. 내일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에 가족 나오실 거예요? 네. 엄마가 나올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내일 한국 가요.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정말 갈 수 있을까? 네. 꼭 갈 거예요. 우리 해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울었다. 최대의 시련을 넘겼다. 이제 귀환만 남았다. 2024년 5월 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엄마 민정은 도착 게이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손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옆에는 박미선 선생님도 함께 나와 있었다. 민정 씨, 곧 도착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 그런데 떨려요. 정말 무사히 온 건가? 민정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2달. 딸이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그 2달이 인연 같았다. 전광판에 방콕발 항공편 도착이 표시되었다. 저기요. 도착했어요. 민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게이트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가족들을 만나 기뻐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가방을 든 사람들, 그리고 휠체어가 나타났다. 휠체어에는 야윈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 뒤를 젊은 여자가 밀고 있었다. 수진이었다. 아빠. 민정은 달려갔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민정아, 내 딸, 오래간만이구나. 아버지, 아버지. 민정은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15년 만에 재회였다. 민정도 15년 전에 탈북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서 함께 탈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제가 못 모셔서 미안했어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수진도 두 사람의 재회를 보며 울었다. 박미선도 눈시울을 붉혔다. 수진 씨, 정말 잘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박미선이 수진을 안았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당신의 용기와 사랑이 해낸 거예요. 공항 한복판에서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왔다.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할아버지를 진찰했다. 당뇨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괴사가 진행되어서 절단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렴도 있고요. 일단 입원하셔야 합니다. 수지는 무너질 것 같았다.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다리를 잃게 되다니. 하지만 생명은 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의 말에 수지는 안도했다. 생명.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진과 민정은 밖에서 기다렸다. 수진아, 정말 고생했다. 엄마도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 좋아지실 거야. 여기는 병원도 좋고 약도 좋으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간의 입원 치료. 할아버지는 절단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 수술 후 할아버지는 많이 낙담하셨다. 이제 나는 폐인이 됐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의족 만들면 걸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네.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재활 치료가 시작됐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나아지셨다. 수지는 매일 병원에 와서 할아버지를 격려했다. 할아버지, 화이팅! 허허, 우리 손녀 덕분에 힘이 난다. 6월 말 할아버지는 퇴원하셨다. 민정의 집으로 오셨다. 작지만 따뜻한 집. 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고맙다. 민정아. 수진아. 할아버지는 새 삶을 시작하셨다. 의족도 만들었고 재활치료도 계속 받았다. 석 달 후 할아버지는 의족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 잘하세요. 허허,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구나. 할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경제 뉴스였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수지는 급히 거실로 나갔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키고 계셨다. 화면에는 우아한 정장을 입은 70대 여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신화그룹 박순자 회장은 이번 분기에도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며 순자, 저게 순자야. 내 동생 순자. 할아버지는 TV 앞으로 다가가셨다. 손을 떨며 화면을 만지셨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동생, 내 여동생이란 말이야. 순자. 수지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할아버지, 여동생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다. 1950년 6.25 때 흥남부두에서 순자를 잃어버렸단다. 인파에 밀려서 내가 동생 손을 놓쳤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70년 전의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순자가 겨우 5살이었어. 나는 12살이었고
부모님이랑 나는 배를 탔는데 순자는 못 찾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배는 부산으로 갔고 우리는 거기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다시 북으로 돌아갔단다. 순자를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았어. 할아버지는 계속 울었다. 평생? 그게 죄였어. 동생 손을 놓친 게 내 평생의 죄. 수지는 할아버지를 안았다. 그리고 TV를 다시 봤다. 박순자 회장, 신화그룹의 회장,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 할아버지, 저분이 정말 고모 할머니일까요? 얼굴이 우리 어머니랑 똑같아. 분명 순자야. 수지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박순자 회장을 검색했다. 박순자, 1945년생, 함경북도 출신, 전쟁고아로 부산 고아원에서 성장. 프로필을 읽는 수진의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 맞을 수도 있겠어요. 나이도 맞고 출신지도 맞고 정말 순자일까? 확인해 봐야 해요. 수지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큰일이에요. 할아버지한테 여동생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박순자 회장일 수도 있대요. 뭐, 박순자? 신화그룹 그 박순자? 네, 지금 당장 오세요. 1시간 후 민정이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민정에게 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내 고모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일이지만 민정도 TV에 나온 박순자 회장을 봤다. 확실히 닮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랑.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연락해봐야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 박순자 회장은 국내 최고의 재벌이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지는 신화그룹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비서실입니다. 저 박순자 회장님과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싶은데요. 회장님은 개인 통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용건이신지요? 저희 할아버지가 회장님의 오빠일 수도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런 연락 많이 들어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에요. 6.25대 흥남부두에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수지는 좌절했다. 안 믿어줘요. 그럴 줄 알았어. 민정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떡해요? 편지를 쓰자. 자세한 편지를.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순자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진과 민정은 그것을 편지에 담았다. 순자는 왼쪽 팔꿈치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 3살 때 불에 데었거든. 순자가 좋아하던 노래는 퐁당퐁당이었어.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 순자의 생일은 음력 3월 15일이야. 어머니가 순자한테 만들어주신 옷은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 치마였어. 우리가 살던 집 옆에는 큰 우물이 있었고 거기서 순자랑 자주 놀았어. 모든 기억을 편지에 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사진, 탈북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했다. 편지를 신화그룹 본사로 보냈다. 일주일이 지났다. 답장이 없었다. 2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아무래도 안 되나 봐요. 수지는 낙담했다. 민정도 고개를 떨어뜨렸다. 괜찮다.
살아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박민정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신화그룹 비서실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요? 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본사로 오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환호성을 질렀다. 할아버지, 엄마, 회장님이 만나주신대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정말 순자를 만날 수 있을까? 네, 할아버지.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상을 얻었다. 할아버지를 구한 것만으로도 큰 보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70년 만에 남매 재회. 2024년 7월 6일 토요일 서울 강남구 신화그룹 본사. 수진, 민정,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는 62층 회장실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계셨다. 수진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응. 정말 순자일까? 70년 만에.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수진이 그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 비서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대한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명화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왔다. 회색 정장을 입은 우아한 여성. 70대 후반이지만 정정해 보였다. 박순자 회장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순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 떨리는 목소리였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다. 순자야, 정말, 너니. 박순자 회장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빠, 오빠, 정말 오빠예요. 순자야, 미안하다. 내 손을 놓쳐서. 아니에요, 오빠. 오빠 잘못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7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수진과 민정도 울었다. 비서들도 몰래 눈물을 닦았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박순자 회장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오빠, 많이 고생하셨어요. 너도 힘들었겠구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만났잖아요. 박순자 회장은 수진과 민정을 바라봤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카딸, 그리고 증손녀, 이모님. 민정이 어색하게 불렀다. 박순자 회장은 웃었다. 네, 이모예요. 진짜 이모.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오후는 이야기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의 70년, 박순자 회장의 70년.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후 저는 사흘을 거기서 헤맸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배고팠어요. 죽을 뻔했을 때 미군 목사님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박순자 회장이 말했다. 그분이 저를 부산 고아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자랐죠. 오빠 얼굴도 잘 기억 안 났지만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던 그 느낌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손을 놓친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저는 독학으로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요.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30대에 독립했어요. 그렇게 신화그룹이 시작됐죠. 대단하구나. 우리 순자. 하지만 오빠, 돈도 명예도.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건 가족이었어요. 명절에 함께 밥 먹을 가족, 아플 때 걱정해줄 가족. 박순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제 만났어요. 오빠를 그리고 가족을. 할아버지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날 찾아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빠를 찾게 해준 수진 씨한테. 박순자 회장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 씨, 당신이 오빠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빠를 찾아준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아니에요, 이모 할머니.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이 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박순자 회장은 할아버지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다. 최신 의족을 맞춰드렸고 전문 재활치료사도 고용했다. 석 달 후 할아버지는 의족으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진 가족을 위해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수진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탈북민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정은 신화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언니, 우리 같은 사람들 더 도와줘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박순자 회장의 말이었다. 이제 그녀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8월 중순 박순자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전쟁고아 출신입니다. 70년 만에 오빠를 찾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박순자 회장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제 조카 손녀가 목숨을 걸고 오빠를 구했습니다.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오빠를 업고 강을 건너서 한 달 동안 고생해서 한국까지 모셔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박순자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신화그룹은 앞으로 이산 가족 찾기와 탈북민 지원에 매년 1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오빠분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7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빠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산 가족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뉴스는 온 나라를 감동시켰다.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2024년 추석, 박순자 회장의 집, 대가족이 모였다. 할아버지와 박순자 회장, 수진과 민정, 박순자 회장의 자녀들과 손주들.
20명이 넘는 사람들. 오빠,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박순자 회장은 송편을 할아버지께 드렸다. 할아버지는 한 입 드시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손맛이 난다. 순자야. 오빠. 두 남매는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식사 후 거실에 모두 모였다. 할아버지와 박순자 회장은 손을 잡고 앉아 계셨다. 오빠, 행복해요? 그래. 정말 행복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래야지. 수진이 두 분께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모할머니. 제가 할아버지 모셔온 거 잘한 거죠? 할아버지는 수진을 안았다. 잘했지, 우리 손녀. 너 아니었으면 나는 북에서 죽었을 거야. 그리고 순자도 못 만났을 거고. 박순자 회장도 수진을 안았다. 고마워요, 수진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만들어준 거예요. 민정도 함께 안았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제가 해냈어요. 할아버지를 살렸고 가족을 찾아드렸어요. 박미선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그랬다. 수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두려움을, 강을, 국경을, 질병을, 모든 장애물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며칠 후 수진은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다시 북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청중들이 수진을 주목했다. 하지만 사랑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청중을 둘러봤다. 탈북민들, 이산 가족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북에 오빠가 있어요. 모셔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025년 설날 또다시 대가족 모임.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아버지, 박순자 회장, 수진의 가족, 박순자 회장의 가족, 그리고 수진이 도와 탈북에 성공한 세 가족까지 다 함께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많은 가족에 둘러싸여 있다니 꿈만 같구나. 박순자 회장이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손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엄마 민정이 다가왔다. 수진아, 뭘 생각해? 아무것도요. 그냥 행복해요.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엄마도요.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안았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다. 2025년 1월 1일. 오늘은 새해 첫날. 작년 이맘때
나는 북한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해냈다. 할아버지를 구했고 이모 할머니를 찾아드렸고 우리 가족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나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불가능은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모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2026년 1월 현재 할아버지는 팔순을 맞이하셨다. 의족으로 걷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다. 박순자 회장은 여전히 신화그룹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오빠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가족과 시간도 보낸다. 수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탈북민 지원 NGO를 설립했다. 희망의 달이라는 이름의 단체다. 지난 1년간 15가족의 탈북과 재결합을 도왔다. 민정은 여전히 신화그룹에서 일하며 탈북민들을 돕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위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컴맹 유튜버이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다음에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